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몇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 말이요. 기초 몇 가지를. 이 선의악이라는 말이 민법 시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 공부 한 1, 2주만 하면 선의악에는 다 알고 공부를 해요. 어떤 사정 모르는 것이 선이고 어떤 사정 알고 있는 것을 법률용어로 악이라 한다. 다 안다고 말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정 모르는 것 알고 있는 것 꼭 이대로 사고를 하라고 말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착한 놈 나쁜 새끼 선의장상 보악이자 발바부자 이런 생각해버리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글자 그대로 해야 돼요. 어떤 사정 모르는 것이 선이에요. 좋은 놈이고 악이 나쁜 새끼 아니라고 말이에요. 악이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꼭 그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제를 저번 주부터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 해제 핵심 포인트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민법교재 오늘도 아까 잠깐 한마디 했지만 지겹도록 나오는 것이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뭐 때문에 두고 있다고요?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두고 있는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교재에 지겹도록 나오는 형성권, 요거는 이제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형성권의 경우는 논리필연적으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죠.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성권의 경우는 소멸시효 말고 제척권의 경고로 소멸시효는 이게 민법의 기초예요. 첫 주에 가르쳐준 것처럼. 따라서 이 말을 뒤집게 되면은 법률관계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한 상태를 조속히 확정시키자. 그래서 제척권을 둔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이 돼 있으면 굳이 제척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런 게 민법의 기초예요. 지겹도록 민법 교재가 나오는 이것만 갖고 적절하게 울거묵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암기 안 하고 상식으로 담보 책임 다 맞춰요. 합격권에 들어가고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고득점 합격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이거 상식이니까. 이 세 가지만 갖고 놀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학설도 엄청 대립이 되고 이해가 난 판례도 많고 그래요. 따라서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면 그거 하나 갖고 하루 종일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고 따라서 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먼저 담보 책임이 왜 인정이 되는가? 그 이유는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한데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1억 원에 매매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매는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은 앞에서 지겹도록 이야기했다시피 양 당사자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출원해요. 따라서 유상계약은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관계가 유지가 될 것. 이게 유상계약의 특징이에요. 매매 양자 모두 재산 출원하니까 급부 소유권 이전하는 거 반대급부 1억 지급하는 거. 요게 이코르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1억 주기로 했으면 이 목적물도 1억 원 값어치가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이게 유상계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인도법고 보니까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폐기에 균열도 가고 그럼 이거 1억 원 값어치가 못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서 1억 원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면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을 전제로 해서 1억 주기로 약속했을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근데 하자가 있어버리면 1억 원 값어치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 1억 원을 그대로 주게 되면은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 대가관계 유지가 안 되죠. 근데 유상계약은 뭐가 특징이라고요?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 이코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으로 해보세요. 이걸 이코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가 있는 만큼 플러스 매도인이 뭐 하라? 책임을 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급부 1억 원하고 플러스가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덤으로 얹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코르가 되니까 해서 인정되는 것이 담보 책임이란 말이에요. 유상계약의 특성상. 따라서 이제 이런 거는 과거에 시험에 지급들나 이거는 누구나 맞춰요.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으로 왜 구별하는가? 이거 틀려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이걸 시험에 냈더니 빵점짜리가 수두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고 뭐일 것 같아요? 증여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도 이걸 증여로 바꿔보세요. 얘만 재산 출원하죠? 반대급부는 절호죠?
이런 경우도 하자가 있다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담보 책임 묻겠냐? 그건 묻는 거예요. 이런 무상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공짜로 주었는데 하자 따서 야 그것도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맞아 뒤져요. 얘가 뭐라고요? 이 새끼 공짜로 줬으면 땜질 좀 네가 하고 살지. 그래 안 할 거요?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인정이 된다. 유상계약 특성상 급하고 반드시 대가관계 유지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런 것만 속지 않도록 하라 말이야. 다음 중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내서 누구나 맞추라고. 1. 매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2. 임대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3. 증여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4. 도급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5. 교환계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매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건 누구나 알아요. 왜? 담보 책임은 매매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 중에 설명 어느 선생님이 이게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기본이니까. 설명을 안 들으니까. 임대차 찾아보면 담보 책임에 설명이 안 돼 있어. 교환계약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 문제 잘못 출제한 거 아닌가. 담보 책임 인정되는 걸 고르는 거 아닐까 그러고. 뭐 골라야 돼요? 증여 고르시라 그 말이에요. 이건 무상계약이니까. 여기 매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교환이나 임대차를 찾아보면 매매처럼 담보 책임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우리 시험에 따라 임대차 교환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증여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되니까 그 고르면 될 거를 맞춘 사람이 의외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시켜준 거 쪼지 말란 거예요. 그 다음 담보 책임의 성질에서 첫째 법정 책임이다. 이거는 방금 내 이야기한 것처럼 유상계약의 특성상 급하고 반대급부사 대가관계를 유지시킬 필요성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책임지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해놓은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 이거는 당사자 약정과는 관계없이 당사자 약정이 없더라도 뭐에 의해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매도인은 담보 책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책임이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당사자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민법 규정에 따라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이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동일한 이유에서 이거는 급하고 반대급부사 대가관계를 유지시킬 필요성 때문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자 발생에 대해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는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코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코를 만들기 위해서 인정된 책임이니까 귀책 사유 여부는 물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담보 책임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은 임의 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다만 이런 담보 책임을 면제하거나 강요해 준 특약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는 여전히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니인번이에요. 하자했다는 걸 알면서 매도인이 고지를 안 했다. 이런 경우는 싸가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특약 맺으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약이 이런 경우는 신측에 반하니까 그대로 책임을 지한다. 그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원시적 일부 불능이 나와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그러나 계약 체결상 과실침입이 발생한다. 535조 1항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원시적 무슨 불능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불능으로. 이런 원시적 일부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고 담보 책임 문제로 돌아가요. 계약 철사 과실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도 포함이 된다. 담보 책임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암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 말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경매서 담보 책임이 옛날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중개업자가 이제 경매 대리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점으로만 하면은 경매에서 담보 책임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보니까 그걸 또 점검해야 되고
채권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여러분 업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기억으로는 85년에 중개사 시험이 시행된 이후로 한 번인가 딱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는 무주 고촌동 출신이 들어가서 냈다 그 이야기야. 그것도 독자적인 문제로 내린 게 아니라 지문 한 개 넣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니까. 동그라미 3번에 채권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무시해도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점검하고 시험장 갈 수도 없고. 그 다음 담보 책임 내용은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런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대금감액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출제비용 상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물급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를 시험에서 하나 묻느냐. 이 담보 책임이 하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간혹 가다가 공짜 문제를 주기 위해서 단답식을 출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였어요. 매매에 있어서 다음 중 담보 책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매매에 있어서. 그 다음 1. 계약 해제권 이렇게. 2. 대금감액 청구권. 3. 하자 보수 청구권 등등 이렇게. 답은 하자 보수 청구권. 거기 없죠? 하자 보수 청구권 없잖아. 요거 하나 조심하라고 말이야. 이따가 이제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거기 5개의 권리는 계속 나와요. 근데 이렇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얼른 생각하면 이 매수인이 이 하자를 뭐 해달라고?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법도 하죠. 그게 이제 하자 보수 청구권인데 요거는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니라고 말이야. 물론 얘가 나 니한테 책임 안 물을게. 이 하자 있는 거 좀 보수 좀 해줘. 청구했고 얘가 그래 보수해줄게 하고 끝나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제 말 알아들어요? 법하고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배운다? 법을. 우리 민법에서는 얘한테 하자보수 청구권한 권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하자보수 청구권하면 얘가 노 거절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건 얘한테 권리로서 인정이 안 되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그래 민법하고 상관없이 그래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도 틀리고 나온 사람의 부지기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법하고 상관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를 들어 매수인이 균열 생겨 좀 땜막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얘가 해줄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배운다? 권리 의무의 민법.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권에 속지 말라는 거. 왜 이걸 틀린 사람이 맞냐? 공부를 한때기도 안 한 사람이 보세요. 하자가 없으면 그 땜질하더라고 청구할 법도 하지.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권도 매수인이 행사한다고 다 고르더라 그 말이야. 그래 자꾸 이야기하는 거 지금. 제 말 알아들어요? 오늘 민법에서는 뭐 배운다? 실제법이니까 권리 의무 배우는 거예요. 하자보수 청구권은 매수인에게 인정이 안 돼요. 권리 아니에요. 하자보수 해달라고 실생활에서 청구할 법은 하지만 권리로서 인정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이야. 그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또 와 시험이 선생님 깝깝해 보여. 뭐 깝깝해 했더니 아니 내가 이거 하자 있어갖고 매수했을 때 이거 좀 보수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보수해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또 물어본 사람이 푸지기수에 이 말 안 하면 저도 바쁘니까 여러분도 바쁘니까 오지 마시라는 거야. 물어보러. 그 민법 시간에 뭐 배운지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그 정도에서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말이요.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근데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권리하자가 있는 거 개념도 안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개념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쏘는 말이야. 따라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역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이런 경우 인정이 된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고 말이요. 여기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례 문제 나오기 때문에 사안 분석을 정확히 하고 그래야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식으로 해결을 다 할 수 있다고. 상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경우 담보 책임. 요거는 이제 어느 교재나 우리 교재도 그 예가 들어졌는데 이런 예를 이제 드러났다. 칠판 봐야 돼. 책 보지 마시고 저는 책하고 이제 가부를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일부러 칠판 보시라고. 제가 말한 갑하고 교재에서는 갑하고 틀려요. 지금 이 건물이 제3자 A 소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갑이란 놈이 소유자 A하고 이 건물에서 일단 매매를 했어요. 아직 등기전을 못 받았어요. 현재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은 얘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만간 소유권 취득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제3자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매매를 했다는 거, 이렇게 미등기 전매했다 그 이야기. 이렇게 그러면 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일단 569조에서 유효해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 매매도 유효하니까요. 지급도록 할 지급도. 이 조문이 제일 처음 많이 난다고. 취득에서 이전하면 상관없으니까. 매매는 낙성계약이고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이전하면 상관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얘가 A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4월 20일까지 소유권 등록 약속했다. 이때까지 이전해주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A가 이 건물을 B에게 다시 이중매매해서 A한테 등기전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A가 소유권 취득해버리겠죠. 그러면 결론, 매도인은 A로부터 건물에 대한 권리 취득 못하고 결과 매수인에게 권리전을 못 해주게 됐다. 이에 대해서 매도인 당신이 A한테 책임져야 하지 않냐. 요게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거 담보책임 거래요. 569조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일단 유효다. 그러니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권리 취득 이전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서 권리 취득 못했고 이전을 못 해주었다. 그러니 당신이 A한테 책임져라. 이게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책임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원래는 이제 이 사례가 대한민국 모든 교재 이 사례가 많이 들어졌는데, 이유는 대다수 학자들의 통설이 이런 미등기 전매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로 보고, 따라서 이 사례를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담보책임 사례로 다 드러났어요. 이 사례를.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판례는 요거는 이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책임을 묻는 사례가 아니다. 판례는 그렇게 보지만 대다수 학자들이 이제 이 사례를 들다 보니까 우리 교재도 지금 이 사례를 드러냈다고 말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야. 예단을 갖지 말고, 자 보세요. 이 경우에 얘가 얘한테 이제 어떻게 책임 묻는가, 권리전이 불가능하니까. 자, 첫째, 요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겠죠. 권리가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매수인은 권리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하면 해지를 해야 되겠죠. 해지를 하는데 이 사안에서 계약 목적 달성 못하니까 두 사람 사이 계약을.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런 걸 속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매수인 악이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뇌 구조를 바꾸라고 말이야. 여기서 선이다 그 말은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거고, 그걸 알고서 매수한 내 악이야. 그럼 악이라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서 매매에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데 악이 매수는 계약 해지 뭐한다. 그럼 이 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소리예요. 소유권 인도 불가능한데 그럼 목적을 뭐하는데 존속시키면 뭐하냐 그 말이야. 따라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나쁜 놈 아니에요 악이는. 예? 알고서 매수했던 모르고서 매수했던 불문하고 어차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 뭐하니까 계약은 뭐 하시라는 거 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선의 매수인은 해제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만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도 선의는 착한 놈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 악의는 나쁜 놈이니까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야. 여기서 선의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죠.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틀림없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조만간 이행기에 나한테 넘어온다 이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뭐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권리전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럼 미리 대비를 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하고 비슷한 건물을 살려다 보니까 건물값이 엄청 올라갔더라. 당연히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근데 악의 매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매매했죠. 그럼 얘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재수 5 붙으면 얘가 권리 취득 못하고 따라 권리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미리 예측 다 하죠. 그런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니까 손해가 안 생긴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경우 다른 경우는 제척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는데 계약한 날부터 1년 뭐 사실 안 돼 1년 매수인이 갖는 권리 1년이나 행사라 제척기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갖는 이러한 권리를 1년 이내 행사하라 이런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데 왜 그러겠냐 그 말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척기는 어떨 때 두는 거예요? 법률관계 뭐 할 때? 불확실할 때. 근데 이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미 법률관계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1년 이내 이런 걸 행사하라 이런 제재권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담보책임 내용이 정해졌고, 시험에서 이제 사례를 내고 이런 경우에 매수는 어떻게 책임 묻는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해 안 한 상태에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그 말이야. 유형별로 외울 수도 없고, 이거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선의하기 이것만 조심하라 그 말이야. 나쁜 새끼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거 듣겠나요? 그 다음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사례의 경우는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지금 못 해준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담보책임 묻는다 지금 요리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에요. 이 경우에 권리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나 담보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권리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저번 주도 배웠다시피 지급등록 만에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3월 20일 날 매매를 했어요. 3월 20일 날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한 날에 4월 20일 날 하고, 이 건물이 어떤 사정에서 멸실이 됐어요. 소유권이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도 담보책임 묻냐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매도인이 권리전은 불가능하고 이것도 권리전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담보책임 묻는다고 570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 경우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을까요? 권리전은 불가능하죠. 멸시됐으니까. 여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사례가 나오면 무엇부터 따지고, 아직도 참 훈련이 안 돼서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 후발적 불능이면 유효, 후발적 불능이면 2단계 귀책사에 따져서 위험부담이나 차무 불능 문제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전이 무조건 불가능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목적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야. 현존 하나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권리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서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현존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별하겠나요? 우리 교재도 이게 워낙에 중요하니까 써놓긴 써놨는데, 거기 요건에서 찾나요? 디귿번을 보세요. 디귿번 찾나요? 이것도 반토막을 지어놨는데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또는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소멸,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이런 경우는 담보책임이 인정이 안 돼요. 이때는 무슨 책임으로 간다? 원시적 불능 경우는 뭐로? 무효니까 계약 체결사 과책임으로 해.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고 위험부담이나 차무 불능의 문제로. 따라서 이 경우 담보책임 묻는 것은 특징이 어떤 경우다? 목적물이 뭐? 구별하겠나요? 목적물은 현존하나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권리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구별했나요? 이런 게 구별이 안 되면 계약법은 빵점 맞고 나와요. 그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고, 담보책임 내용, 기억, 선악을 묻지 않고 핵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확인했나요? 이때 하나만 묻는다 말이야. 자, 시험에 책에는 빠졌지만 이 경우에 사례를 딱 만들어 놓고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최고를 해야 되는가 최고를 이용하지 않는가 검토하세요. 이 경우는 지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 해지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최고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물어볼 때 인간적으로 책이 없다고 빵점 맞고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최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 매수인이 선일단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때 그 판례, 실내이익이냐 이행이익이냐, 이것도 지겹도록 묻는데, 이 경우는 계약이 유효인 경우에요. 계약이 유효잖아. 그러면 권리취득에서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행되었다면, 유효라니까요. 계약이 유효인 건 이행 책임,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행이익에 대해서 배상 책임 묻는 것이고, 자주 물어봐요. 그 다음 제적 기한은 제한이 없다. 계약은 목적을 달성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확정 상태 아니란 거죠. 그 다음 뒷페이지 판례 사례에서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뒷페이지 그 5줄 써진 판례, 잠깐만 요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사례에서, 자 여기 보세요.
매수인이 악인 경우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고 말이야. 선인과 손해배상 청구니. 그런데 이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얘가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게 됐느냐, 매수인에게. 이 매도인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야. 원래 담보 책임은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례 같으면 A하고 매매를 했는데 A가 A한테 전날짜에 대금 지급 안 하더라고 말이야. A가. 그래서 A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야. 그럼 A가 권리치도 못한다 해서 A한테 귀책 사유가 있죠. 귀책 사유가 써버리면 여기 담보 책임하고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뭐일 것 같나요? 채무불이행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였어요? 채무자에게 뭐가 있을까? 귀책사유가 있어야죠. 여기 담보 책임은요, 뭐가 있을 책임이죠?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인데, 이 경우에 이제 매도인이 권리치도 못했고 이전 못한 데 해서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뭐로 돌아가 버리냐? 채무불량으로 돌아가 버려. 그런 경우는 매수인이 악이라 하더라도 채무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뭐하지만 채무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악이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이 판례가 거기 판례에서 5줄인데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매도인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선에서 이행불능이 됐다면 전제했죠. 확인했나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적 모든 게 대해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따라서 그 다음 줄을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510조 단서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악이 매수니까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악이 매수인은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 이게 510조 단서라고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누구라 하더라도 악의 매수나 하더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판례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요지는 좀 그거라 말이야.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 510조 단서에서 담보 책임 일정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뭐하지만 채무 불량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따라서 이 판례는 이제 뭐 때문에 중요한 판례냐 그러면 담보 책임하고 채무 불량 책임이 경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571조 선의 매도나 특칙도 지겹도록 물어봐요. 571조도 하도 많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담보 책임에서 웬만한 거는 판례까지 싸그리 시험에 넣는데 지겹도록 냈는데, 자, 원래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니까 매수인이 이제 계약을 해제하고 이게 이제 담보 책임 묻는 거라고 말이요. 따라서 거꾸로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칠판의 사례의 경우는 어차피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목적물 전부 다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 달성 못해요. 그러니 어차피 이 계약은 파토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 굳이 매수인 쪽에서만 계약을 해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야. 어차피 계약은 목적 달성 뭐하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역으로 매도인 쪽에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칙을 하나 두고 있다고 말이야. 이 목적물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선의 매도인이에요. 이런 경우는 매도인 쪽에서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칙 그러는데, 이 경우는 선의 매도인도 어차피 계약의 목적을 써서 뭐니까 계약을 해제할 때는 편의 때문에 이 규정을 들pos을 뿐이지 담보 책임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담보 책임 매수인 쪽에서 계약 해제한 건 말하니까. 이때도 하도 이제 법 전문 가지고 사례를 물 때 물어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거기 571조 1항을 보세요.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선의 매도인이다 그 이야기죠. 확인했나요?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칙인데 이 항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수인 쪽에서 악인 경우, 매수인 거 2항 전항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알고 있다. 게 매수인이 악이라는 거예요.
요럴 때는 매도인이 해지할 때 이랑처럼 무엇은 할 필요 없다는 거. 손해배상은 할 필요 없이 계약만 해지하면 된다는 거. 구별했나요? 매도인은 이거 구별해야 돼. 하도 물어봐요. 매도인이 선인 경우 안에서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해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근데 매수인이 뭐인 경우는 악인 경우는 계약만 그냥 해지하면 되고 통지하고 해지하면 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질 필요 없어요. 악인 경우는 그걸 갖고 놀아야 된다. 여기서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572조. 요거는 이제 내용이 이런 건데 정확히 지금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이걸 좀 정확히 깨우쳐 놓으면 그 다음 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정한 경우 일부 멸시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세 개는 다 똑같은 거니까. 따라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려보자 말이요. 지금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케이스인데 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매덕에 1억 원으로 매매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저 매도인은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해서 하자 없이 소유권 이전해 줘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겠죠. 그런데 목적물 정보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10평방미터가 제3자 A에게 소가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칭이 목적물 전부 중에서 일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소간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매도는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나머지 10평방미터는 권리도 취득해서 세트로 이전해주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 갑은 A로부터 10평방미터 난 권리 취득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얼마만 이전해주게 생겼다? 90평방미터만 이전해주게 생겼다. 이런 것이 목적물 전부 중에서 일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 책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인데 일단 매수는 어떻게 책임 묻겠는가 산수를 하면 돼. 아까 서두에 뭐라고 전제했느냐. 매매는 유상계약이니까 급부하고 반대급부사의 대가관계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유지시킬 필요성 때문에 하자가 있는 만큼 책임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얼마 주기로 했어요? 1억 원.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얼마밖에 이전 못 해주잖아요. 90밖에. 그러면 부족한 10평방미터만큼 이코를 시키려면은 뭐 하면 돼요. 대금 깎으면 되잖아요. 1,000만 원 깎으면 돼요. 9천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코로 되잖아요. 이렇게 산수하세요. 외우지 말고.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가장 핵심은 이것도 이것만 조심하라 말이야. 매수인은 선의 악에 불문하고 가장 핵심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그 말이야. 10평방미터만큼 대금 깎아달라고. 그럼 이코로가 되잖아요. 산수하시라 그 말이야. 이때도 뭐 조심하자. 악이 나쁜 놈 아니라 그 말이야. 여기 지금 이 일부가 타인에게 속은다는 것은 얘가 모르고서 매수하면 선이고 알고서 매수하면 악이겠죠. 근데 이 경우에 알고서 매수했다 그래서 너는 나쁜 새끼다. 90밖에 이전 못 해주지만 1억 다 내놔라.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10평방미터만큼 부당이득 취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항상 부당이득 취하면 토해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악이라 하더라도 이코를 시켜야 되니까 대금감액 청구한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선의 악의를 나쁜 새끼라고 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 다음에 선의 매수는 이어서 자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죠. 그러면 이 매수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설명드려서 설명. 벌써부터 지치지 말고 설명. 100평미터 전부에 대한 권리 전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근데 꼭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설계도 뺐을 건데 실제로는 90밖에 이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 뭐도 할 수 있어요. 해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데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하는데 상식이야. 왜 해제를 뭐 하느냐. 해제는 어떨 때 한다고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근데 악의자는 일부가 타인을 손해를 알고서 매수한 놈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재수 원 붙으면 90밖에 이제 못 받는 건데 알면서 매매했다는 거죠. 매수인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건물 짓고서 매수해도 90에 맞춰서 설계도 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의 매수의 경우는 90만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 상식으로.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약해줘 뭐 하는 거야.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알아들으면 공부하라고 말이야. 야 지금 네가 하는 말도 나는 깝깝이야. 돌아보고 싶어야. 그러면 이 대목 포기해보자 말이야. 근데 이런 말들은 알아들으셔야 돼. 민법의 기초요.
아기자는 왜 해제 못하는가? 깨우쳤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제척기간 1년을 두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에 보세요. 선의 매수는 계약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해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관계 자체가 불확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의자도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지 못하고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하고 아기자는 아예 해지 못하는 거고 이게 불확실 상태니까 제척기간 1년을 두고 있다면 저 들어가서 거기 의 쭉 있고 담보 책임 내용에서 기억번이 핵심이고 뭐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한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책에 빠졌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거니까. 여기에 감액 청구권은 명칭은 조건으로 되어 있죠. 글자 그대로 청구권일 것 같아요? 형성권일 것 같아요? 감액 청구권은 그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말해요. 한번 상식 동원해서 해보세요. 여기서 대금감액 청구한다는 것은 계약의 일부 해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10평방미터만큼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해지하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대금 깎아달라 하는 거야. 대금감액 청구하는 것은 계약의 뭐에 해당하니까 일부 해지에 해당되고 해지는 형성권이잖아. 따라서 대금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풀으라고 말이야. 그 다음 니인번에 선의 매수원 안에서 잔존 부분 90만이면 매수는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다. 단존 부분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선의 매수 안에서 악의 매수는 이런 경우 안 생겨요. 다 계약의 목적 달성하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선의자 할 수 있고 제척기간 1년인데 기억번 요거를 1년을 6개월로 물어보고 2년 물어봐 그런 촌놈 먹고 기산점을 잘 물어봐요. 틀린 사람 부지기수요. 선의 매수하고 악의 매수하고 기산점을 항상 살펴보세요. 선의 매수는 보세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매매했잖아요. 근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런 권리를 행사하라. 이리 되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못 갖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선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이런 사실을 알고서 매수한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는 하잖아요. 얘는 이미 하자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매했기 때문에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일이 되었으니까 꼭 기산점을 살펴야 돼요. 2차 과목 공부 때 1년을 또 바꿔치 가는 게 아니라 1년 이렇게. 이 경우에 선의 매수인은 함정 무죄네요. 선의 매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계약한 날 여기 잘못됐어요. 1년은 맞고 근데 1년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봐. 민법 출제원들은 촌놈 1년을 6개월 1년을 2년 2차 과목 선생들이 묻는 거야. 추접스럽게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수련 놀잖아. 여러분이 시험 내라면 이런 거 맨 바깥쪽에나 숫자 노름하고 근데 법 공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산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고요. 자 여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송한 경우를 다시 한 번만 분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여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송한 경우를 다시 한 번만 분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다 특징이 이런 거예요. 여기 572조인데 요거는 목적물 전부가 현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100평미터 전부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송하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권리 지정이 불가능한데 특징은 목적물 전부가 현존해 있다. 이게 권리 일부 타인 송의 특징이 572조. 그런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가 차고에서도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우리 가백에 이렇게 했어요. 야, 이 토지가 100평미터 맞지? 수량을 딱 지정을 했고 100이라고.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게 맞다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에 매수할게.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그 수량을,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 수량에 맞춰서 매매대금도 정했다. 이런 거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매수놓고 실측해보니까 실제로는 얼마밖에 안 되더라? 90밖에 안 되더라. 요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10평방미터만큼 면적, 수량이 부족한 경우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572조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송한 경우 이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죠.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요 밑에 거는 실제로도 얼마밖에 없는 거야. 90밖에 없는 경우고 위에 거는 목적물 전부가 현존에 있는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똑같다는 거. 어차피 위에든 밑에든 일부에 대한 콜리전은 못 해줘요. 90밖에 이전 못 한다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572조 권리일부가 탄핵 소환 경우 담보 책임 내용이 동일, 따로 외울 필요 없다. 특징이 일단 잘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요거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4월 10일 날 이 을이 창고가 딸린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요. 창고가 딸린 건물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계약 체결일 전 예컨대 4월 7일쯤에 창고만 멸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부 멸실. 근데 계약 체결일 전에 멸실이 됐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그 중에서 전부 멸실이나 일부 멸실이니까 이런 거를 일부 멸실, 이거를 다른 말로 원시적 일부 불능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도, 요 경우도 위의 사례하고는 유형은 다르죠. 보세요. 요 경우도 계약 체결일 전에 요 일부가 지금 멸실이 됐잖아요. 이따가 멸실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는 유형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어차피 목적물 전부에 대한 콜리전은 못 해주고 창고를 뺀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만 콜리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시적 일부 불능, 일부 멸실도 여기에 권리일부가 탄핵 소환 경우 572조하고 담보 책임 내용이 동일, 이 세 개는 전부 쌤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뭘 깨우치면 되느냐? 또 담보 책임 내용은 동일하되 차이가 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권리일부가 탄핵 소환 경우는 악의 매수인도 뭐를 해요? 대금감액 청구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밑에 두 가지는 악의 매수인은 일체 매도능에 책임 못 물어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왜 그러겠냐 말이야. 여기 보세요. 이 경우는 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목적물 전부가 현존해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매수인은 재수 좋으면 전부가 있으니까 얘가 이것도 취득해서 전부 이전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100에 맞춰서 1억 원을 딱 정하겠죠.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런 말들 알아들으셔야 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는 90밖에 좀 못 받죠. 그냥 10만큼 깎아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근데 밑에 보세요. 얘가 악이다 그 말은 뭐 의미해요? 요거는 실제로 얼마밖에 없는 거야. 90밖에 없죠. 그럼 얘는 90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매매했다는 거죠. 근데 100평방미터 값을 지불하면 또라이죠. 안 또라이예요? 또라이잖아. 그럼 밑에 요 경우는 악의 매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에 대해서 매매하자고 얘가 하지만 실제로 90밖에 안 되는 얘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매수하고 싶으면 90평방미터 값만 지불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의 경우는 급부하고 반대급사 대가관계가 유지가 돼버려. 이코르가 돼버려. 그러니까 담보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악의 보세요. 계약처를 전에 이 창고가 이 멸단 사정을 알고서 매매했다는 거죠. 알면서 매매하고 창고가까지 지불하는 또라이 있어요? 없잖아. 굳이 창고가 없더라도 이 건물이 필요하면 매매했겠지만 창고값은 빼고 건물값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의 경우는 급부하고 반대급사 대가관계 유지가 되니까 요 밑에 두 개는 악의 매수는 일체 매도는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이 말 알아듣겠어요? 이게 우리 상식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로? 요 세 가지 유형은 똑같은데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소환 경우 악의자가 대금감액 청구한다는 거죠. 하는 이유는 알겠죠? 밑에 두 개는 악의자는 일체 책임 못 물어요. 악의자가 담보 책임 물을 일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급부와 반대급사 대가관계 유지가 딱 되니까 알고서 매수한 놈들이니까 이걸 이해가 되면 공부하라고 말이야. 근데 이걸 포기하기에는 이해한 사람이 이게 전부 공짜 문제인데 이걸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말이야. 집에 가서 제가 하는 말을 음미해가면서 뇌 구조 바꾸고 인내심을 갖고 달라들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이런 거 분필 하나 딱 주면은 옛날엔 제가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담보 책임도 처음 나와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분필에 딱 주고. 그럼 제가 하는 것처럼 다 설명했어요. 옛날 수강생들은. 그분들이 여러분들 연세도 훨씬 많고 학력 수준 여러분들 훨씬 낮았어요. 근데도 다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딱 한 가지 차이가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수량 문제 일멸시의 경우 얘가 들어졌고 이 요건을 보세요. 찾나요?
먼저 니은번을 점검을 잘해야 되고,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담보책임 인정되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듣겠나요? 하나만 또 물어봅시다. 아주 기초인데, 둘이 건물 매매를 1억 원에 딱 했어요. 근데 이 매매가 어떤 사정 무효가 됐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도 하자에 따라서 매수인 매도인의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무효인 경우. 1억 원에 매매했어요, 이렇게. 이 계약이 어떤 사정 무효가 됐어. 근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이때도 매수인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냐고 내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다면 얘 마저 죽어요. 무효인 경우는 안 사도 되잖아요. 근데 안 사도 되는 놈 새끼가 하자했다가 꼬장 부리면 이거 똑같은 거 길 가다가 이렇게 물건을 자판에서 파는데 사지도 않는 새끼가 가서 콕 찌르면서 이거 썩었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노점장 주나 뒤지고도 터져. 이 새끼 사지도 안 하면서 진짜 이해할 거 똑같은 거예요. 다 담보 책임 묻는 건 항상 뭐가 전제가 되는 거야? 계약이 유효라는 거야. 유효니까 사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꼬장 부리자, 요 스토리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밑에 세 번째 중에서 목적물 전부가 계약 처리자 멸실이 되어버렸어. 전부가. 그러면 계약이 뭐로 돌아가요? 무효죠. 요건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요건 아까 우리가 저번주 편 535조 1항에서 무슨 책임? 계약 처리자 갈 책임 묻는 거예요. 근데 요 경우는 원시적 무슨 불능의 일부. 요 일부만 멸실이 됐어. 요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그러지 유효요. 요거는 계약이 무효가 유효고 그거 사야 되는데 여기 하자가 있으니까 그만큼 깎아달라고 이제 꼬장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담보 책임 묻는 것은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판례가 중요한 게 지금 거기 우측에 보면 3번 판례인데 여기 지금 저번에 계약처리자 과책임 나왔던 판례가 3번 판례.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고 그 3번 판례가. 우리나라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측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계약 면적은 얼마를 했는데 100으로. 근데 실제 측량이니까 얼마밖에 안 되더라? 90밖에. 이렇게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다고 말이요. 이런 경우에 매수는 매도인에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그 판례가 3번 판례요. 이 경우는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한 매매할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 해당이 될 때 안에서 572조 514조에서 대금감액 청구권 행사한다든가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서 계약처리자 과실책임을 물는다는 게 이런 것도 안 되고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족한 만큼 부당이득 제시간 돌려달라 그것도 안 되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웬만하면 하시라고 총칙 착오 공부할 때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담보 책임 내용에서 가루를 걷어갖고 못 찌려놨죠. 이 경우는 누구한테만 인정이 된다? 선의 매수인에게만. 매도인이 악인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상식적인 이야기고. 대금감액 청구한다, 해지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572조가 똑같은 게 별도로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는다 말이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많이 체결하죠. 아파트 분양계약. 근데 아파트 분양계약은 저 특징이 뭐예요? 분양받을 때 면적에다 중점을 두어서 분양을 받죠. 분양대금도 어디에 맞춰서 정해져? 통상 면적에 맞춰서 분양대금이 정해지죠. 따라서 아파트 분양계약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게 사례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속지 않도록 하시고, 아파트 분양계약 받을 때 수량 면적에다 중점을 두어서 분양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대금도 정해지잖아요. 분양대금도. 그러니까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공유 대지 면적을 10평방미터에서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는 7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경우. 그러면 574조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필요한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계약도 무엇 일종이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거기 뒤에 보면 가로친 4번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는 이제 영익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고, 우측에 마지막에 576조가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되는 경우 담보 책임입니다. 이거는 물권법에 대한 지식 조금만 있으면 암기 안 하고 다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제한물권, 이건 주로 영익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 물권법 민법의 가장 기본이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체를 하고 얘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서 요 우리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얘가 전세권을 제3자에게 주장을 해서 내가 전세권 전세권 말니까 사용 수익권 가지고 있다. 그러니 반환 뭐 하겠다? 반환 거절하잖아요. 따라서 이 매수인의 이 경우에 소유권은 취득하되 무엇을 제한을 받는? 전세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또는 이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원래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 가지고 얘한테 명도 거절은 못하죠. 그런데 시간 중에 자주 이야기했다시피 621조에서 임대를 협력해서 임차권은 뭐가 되면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물권처럼 제3자에 대한 계약력이 생기죠. 그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 목적물 제3자 양도했다. 얘가 소유권 중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해버리죠. 그럼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취득하되 임차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 이 용익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매수인으로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얘네들의 존속권이 끝날 때까지 사용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 경우에 얘한테 뭐 하자? 책임 묻자. 요게 575조 권리가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거 담보 책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민사특별법의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자 보호법에서도 자도 물어보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거 공짜 주는 것 좀 틀리지 말아요. 요게 주거용 건물이다. 그럼 얘가 뭐 하고 인도받고 뭐 하면요?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 생기죠. 그럼 이 요건 딱 갖춘 상태에서 매각이 됐다. 소유권 취득했죠. 또 주택 임차권에 대항해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책임 묻고 상가다. 상가. 그럼 인도받고 뭐 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똑같은 문제 생기죠. 또 임차권이고 대항해버리니까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주택 임차권은 상가 임차권은 제한을 받아요. 기간 끝나니까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얘한테 꼬장 부리자. 요게 575조 권리가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된 건 담보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특징이 뭐냐?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일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못 물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건물을 매수하고자 한다. 등기만 한번 열람해봤겠죠? 그럼 이런 권리가 등기부 다 등기됐을 거 아니에요. 또 요거는 등기는 안 돼 있지만 현장 가서 확인해봤을 거고. 그럼 얘가 미리 예측하잖아요. 내가 기간 끝날 때까지 반환 못 받는다는 것을. 그죠? 그러면 이런 악의 매수인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놓자. 지금 당장 사용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얘한테 원래 매매되기면 3억이다. 3억 다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나요? 뭐 빼고 주겠죠. 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얘네들 기간 끝날 때까지 사용 못하니까 사용 수익 못하는 만큼 매매되면서 뭐 하자? 까자. 공제하자 그러겠죠? 안 그래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냥 다 주면 바보고. 따라서 미리 매매되면서 그만큼 악의자는 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급부하고 반대급부터 대가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매수는 일체 담보 책임 못 묻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런 거를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한 자, 선의 매수인만 이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묻는데 이 경우 선의가 되려면 등기 열람을 안 해봐야죠.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 거래하면서 등기 열람 안 해보는 것은 이런 사실을 못 내서 과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선의나 무엇은 있게 돼 있어. 과실이. 따라서 시험에서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물어봤더라. 이 사례를 딱 내놓고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 안에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묻는다 이렇게. 이 말 알아듣겠나요? 만약에 선의 무과실에 담보책임 묻는다고 하면은 담보책임 물으려면 한 놈도 없잖아요. 등기 열람 안 해봐야지 선의가 되는데 열람 안 해보고서 못해서 과실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선의기만 하면 담보책임 묻고 무과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듣겠나요? 그런 거면 좋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나머지는 책 보지 말고 아까 가르쳐준 거 만들면 돼요. 선의 매수는 담보책임 묻는데 이런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예컨대
나는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했다. 이런 경우는 반환 못 받으니까 목적 달성 뭐 하잖아요. 이런 거는 뭐 하고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내가 지금 당장 이 건물을 반환 못 받은 거 사용은 뭐하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 이런 경우 이때는 계약 해지 못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만. 이때 이제 뭘 또 슬그머니 묻느냐. 이 경우는 아까 앞에 세 가지 유형처럼 권리일부 단위 소환경부터 해서 일부 매수까지 대금감액 청구를 아까는 다 했는데 이 경우는 대금감액 조건이 매수액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유를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 경우 대금감액 청구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 같나요? 아까 앞에 세 가지 사례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는 사례가 이런 거였어. 100평방미터에서 1억 원에 매매했다. 근데 10이 나무가다. 그럼 10만큼 깎아달라. 감액 비율 정하기 쉽죠? 안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거는 앞에 배운 세 가지 유형은 양적인 하자에 기초를 두고 담보책 인정이 되니까 감액 비율을 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질적인 하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 못하는 비율만큼 깎아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시간 표현을 빌면 아까 앞에 세 가지 유형은 양적인 하자에 기초를 두고 있고 여기에 권리가 영역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질적인 하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액 비율을 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싸우게 돼 있어. 감액 청구를 인정하면. 그러니까 아예 감액 청구를 인정하지 말고 그것도 손해로 배상 청구해버려라. 그런 취지요. 그런 걸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말이야. 뭔 말 알겠나요? 따라서 거기 행사요건 읽으면 담보책임 내용 선의 매수로 인정된다. 악의자는 왜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매매대금에서 미리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금액을 해. 그 다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1년, 특징은 뭐이다? 대금감액 조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경우는 양적인 하자가 아니라 질적인 하자에 기초를 두고 담보책을 묻기 때문에 감액의 대상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죠. 어렵다. 그 이야기야. 앞에 세 가지와 비교하면 딱딱 나와. 출제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딱딱 꼽아서 묻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나가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또 이렇게 해보라고 말이야. 집에 가서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 576교도 집에서 한번 연습해봐요. 이 576교 마지막 가가 우리 실무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겪고 사는 유형이야.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요게 이런 스토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거래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구를 한번 해보란 말이야. 의리 가구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목적물 소유자는 A죠. 그러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이 건물을 내 거니까 채무자가 또는 전세권 설정자가 팔 수 있잖아. 이렇게 팔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이 건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 전세권을 제한되는 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았다. 전세금을 제때 하나 안 했다. 그럼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채권 또는 전세금에서 경매해버리잖아. 그럼 낙찰되면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책임 묻자. 이런 스토리야. 요게 576조란 말이야. 우리는 실무상으로 이렇게 내가 매수한 이 목적물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런 건물들을 매수하는 거와 비일비재. 실제로 뭐 실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놀아보란 말이야. 그죠? 이런 경우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응?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A단 갖지 말고 매매대금이 3억이다. 그럼 원래 3억을 다 줘야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갚아야 되잖아. 전세금 돌려주고. 근데 나는 3억 다 줬는데 얘가 안 갚고 3억 주고 토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또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못 믿으니까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중개업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 응? 매매대금은 3억에서 얼마 빼고 1억 빼고 나머지만 주죠. 그러면 내가 이제 1억 갖고 말소시키면 되잖아. 그럼 이럴 때도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일단 책임 못 묻잖아. 이런 걸 우리는 저당권 같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뭐 했고 인수했다. 전세권 같으면 전세금 끼고 샀다. 그러죠? 그럼 내가 이제 1억 원 갚아야 되잖아. 안 갚았기 때문에 얘가 경매에서 소유권 날라가 버리면 얘한테 책임 못 묻는 거야. 따라서 576조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을 때 그럼 얘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리고 경매대가 수익금을 냈다, 이때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실무에서 제일 많이 겪어서 하는 거니까 시험도 물론 제일 많이 출제가 될 거고 집에 가서 이걸 연구를 잘 해보라고 말이에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실력이 일취월장이에요. 이게 민법 여러 개와 같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요.